있잖아요. 3D뿐만 아니라 4D 영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가 오면 비 맞는 느낌도 내고 이러면서 그 속에 있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시각, 청각 이런 기술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그 안에 들어간 경험을 부여하고 지금은 VR, AR, XR 뭐 이런 안경이라든가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뭘 구현하고 있죠? 내가 그 현장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것들이 사실 다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술에 따라서 그게 확장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메타버스 지금의 그러면 굳이 구분한다면 지금의 메타버스와 저 앞의 메타버스는 무슨 개념의 차이가 있냐? 저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독자로서 읽어본 거잖아요. 근데 나하고 소득, 나하고 언제 경제적 부의 창출, 나하고 내가 보는 거, 내가 그날 거기다 시간을 투입해서 읽었던 거는 나의 경제적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내가 좋아서 소설을 보고 내가 좋아서 그 게임을 노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나하고 경제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나 그냥 돈을 줘서 사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 생활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생활한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보면서 느낌도 있지만 거기서 나의 생활이 구현이 돼서 어떤 경제 소득 창출, 가치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게 좀 더 강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도 불가능했던 건 아닌데 조금 다른 개념이죠. 지금은.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어쨌든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하면 이 시대가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 세계에서 사실 제 그 성균관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그 차이나 데일리라는 신문사를 하던 대표예요. 중국을 엄청 많이 가본 친구인데 지금 제 강연을 듣고 완전히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해요. 거기서 제가 주제가 메타버스를 전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예 그 신문사 다 팔고 지금 완전 메타버스로 올인해서 이제 완전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 올인해서 지금 교수까지 합니다. 어느 대학에 지금 사이버 대학에 메타버스 교수까지 지금 개명하게 됐어요. 지금 완전 메타버스로 갔는데 평생을 메타버스에 지금 바치겠다 뭐 이런 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해줬냐면 메타버스를 한 지 이제 한 1년도 안 되는데 거기서 창출한 소득이 신문사 소득을 넘어섰다고. 그래서 신문사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적 마인드로 기회 차원에서 이 개념을 보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있는 직업을 플러스 메타버스화 하면은 확실한 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창출하나 수익을 창출하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내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돼 있을 겁니다. 달리 보일 거예요. 다른 세상이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후레 왕자라는 편이 인터넷 플러스와 그때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창업을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화라 전 국민이. 그래서 후레 왕자 했는데 그걸 빌려서 표현하면 메타버스 플러스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현실 생활이 달리 보일 거다. 그리고 똑같은 옆에 동료가 있다고 치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을 거다. 기회도 아까 제 학생처럼 어떻게 그 박사도 안 나온 친구가 대학교 개민교수 할 수가 있나요? 박사도 안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교수가 될 수 있죠? 메타버스를 했기 때문에 개민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다른 어떤 기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저는 문제를 볼 때 항상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늘 답을 주거든요. 우리가 그 창조,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죠.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곤혹스러워졌는데
제가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뭘 잘했냐면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미국은 뭘 잘하냐면 무엇을 잘하냐면 0에서 1 하는 걸 잘해요. 그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잘합니다. 이거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0에서 1을 창조하는 과정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투입이 가장 많이 되고 성공한 보장이 없고 실패율이 높고 그게서 0에서 1인데요. 중국은 뭘 잘하냐면 1에서 n을 잘해요. 그 말은 뭐냐면 1에서 n개를 만드는 거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신속한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갖고 와서 시장을 확 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 딱 팔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한국도 좀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딱 때리니까 미국 중국한테 지금 뭘 주지 말라죠? 0에서부터 1이 있는 기술을 중국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울며 겨자 먹고로 0에서 1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장비, EUV. 지금 화웨이가 엄청 지금 거기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0부터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365일 집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화장실만 있으면. 그러니까 책만 보면서 365일 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사실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창조가 되려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부터 기본 원리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메타버스라는 걸 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맞춰서 이해를 해보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먼저 우리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죠? 좀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우리 인류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우리 맨날 걔가 인류에 하면 이렇게 걸로 보행 그 사람이 완전 아닌 사람 뭐라고 하지? 웬슈런 중국에서는 그런데 원신 그죠? 원신 시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서게 된 거잖아요, 그죠? 원신 시대. 근데 이때는 그냥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을 전혀 모르고 그냥 지금 동물도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는 비 오면 비를 맞고 살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살고 그냥 수면도 짧았고 그래 살다가 죽고 이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사는 원시인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 세상에 이상한 신들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떤 동네는 돼지를 신으로 모시고 어떤 동네는 별거 다 이상한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신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사람이 자연에 적응해서 하나의 one of the 그러니까 동물 중에 하나로서 살아가는 이때였다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1차 문명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그러니까 국가별로 다 지금 이 힌두교, 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기독교를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중국은 특히 그렇고요. 근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쵸? 지금 기독교를 안 믿어서 사는 게 지장이 있어요? 근데 뭘 설명하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오냐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룰이 지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지난번에 그 아베가 불행하게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 총쏜 사람의 엄마가 통일교 어째서 비들 엄청 재서 어쨌다 저쨌다 하잖아요. 근데 그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통일교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황당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좀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을 딱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을 딱 믿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거는 1차 인조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자, 그러면 사실은 메타버스는 어떤 개념이냐? 저는 두 번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두 번째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인간이 만드는 인조세계는 의미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해벨이 변하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1조가 있잖아요. 중국은 사실 공산당원들도 당비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입니다. 공산당이 그리는 그 당헌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개념에서 보면 종교입니다. 당비를 내거든요. 당비로 돌아가잖아요. 당비로. 그러면 교회에서는 11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라는 건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산업입니다. 엄청난 산업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제에서 창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엄청난 산업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엄청난 산업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메타버스 역시 인조 전체가 이해하는 메타버스이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조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생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와서 경제적 생활을 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려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게 인, 아웃 이게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러면 로블록스 이런 것 들어와서 게임하게 하고 내가 게임 룰을 정해서 내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내 만든 게임에 그 사람들 들어오고 거기서 자체 통화를 쓰고 그게 실제 법적 통화하고 액세스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온 거를 가만히 다시 뒤돌아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통제당하는 역사입니다. 옛날에 자연의 법칙을 몰랐을 때는 자연에 의해서 통제를 당했고요. 종교 세상에 들어와서는 종교에 의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왜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막 몸에다 폭탄을 끼고 가서 막 폭탄 터뜨립니까? 그 종교가 그 사람을 지배한 거예요. 통제. 그러면 사실은 기술이 지금 점점 발전하잖아요.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중국은 지금 다 얼굴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탈 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걸어가면 알아서 결제가 돼서 알아서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되게 편하고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뭐죠? 내가 통제당하는 거죠. 나를 당하는 거죠. 한국도 우리가 나쁜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도 지금 고모 CCTV 다 있고 실제는 한국도 내가 뭐 하는지를 알려면 순식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로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는 나쁜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막 바로 느낄 건데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상 점점 통제당하는 역사인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내가 어릴 때 왜 소설을 좋아했죠? 하라는 공부는 와서 소설만 읽었죠. 그 소설 속에 있는 그 시간은 내가 현실 생활을 잊고 내 자유에서 사는 겁니다. 내 통제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나의 모든 행복이 극대화되는 그 느낌을 1시간 읽으면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 생활의 통제 생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밸류를 주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는 건데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만히 지금 디파이가 그 테라루나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실 정상호 대표는 디파이를 하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디파이가 테라루나 때문에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디파이 생태계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아니다.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도 제가 본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우리가 금융이라고 할 때는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금융의 3대 영역이에요. 근데 은행, 증권, 보험이 다 뭐냐면 중개기관, 금융은 중개기관입니다. 자금이 넘쳐나는 자, 자금이 필요한 자, 둘을 은행 통해서거나 은행을 통하면 간접금융이라 하고요. 예금, 대출, 간접금융, 증권을 통하면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본시장에서 IPO를 통해서 돈을 모집하고 기업들이 IPO 자금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건 직접금융이라고 해요. 보험은 일어나는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센터가 있어요. 중심이 누군가가 있어요. 중개조직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중개조직이 존재하냐면 예를 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신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저 기업에 IPO를 할 때 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기관들 역할은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용. 그래서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그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신용 컨트롤하는 거죠. 딱 보고 대출 심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네 하고 대출을 주고 해봤더니 이거는 아니다 하고 대출을 안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예금을 갖다가 자기네 기준에서 점수를 매겨서 신용 점수 매겨서 대출 줄 수 있는 기업, 안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누가 제공하냐면 중개기관이 제공합니다. 그게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사실은 키워드가 신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오늘 처음 만나는데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으면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 예를 내가 지금 탄소 배출 플랫폼 하는데 돈이 100억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오신 분이 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좀 그런 경험하고 있는데 절대 신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산에 있는 그분이 식당을 몇십 년 인생 내내 식당을 하신 분인데 내시에 있는 여성분이신데 저한테 와서 20억을 맡기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모르는 분인데 왜요? 했더니 안 껴주면 절대 믿어도 될 것 같다면서 식당화 하기에는 미래가 없대요. 지금 식당이 코로나고 지금 그래서 투자는 했으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고 증권사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나한테 믿고 맡기게 이런 절대 신뢰. 그러니까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 뭐 하면 그냥 돈 투자하겠다.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20억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때 중개기관 없죠. P2P죠. P2P.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우리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맡깁니까?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이 P2P 개념이잖아요. 그 중간에 플랫폼을 있고 이게 개인과 기업이 직접 만나게 하는데 중간에 플랫폼 애들이 들고 텄죠. 한국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예타결제원에서 그 플랫폼을 컨트롤하죠. 왜냐면 13개 라이센스 기업한테 주기 때문에 아무나 P2P를 크라우드 펀딩 할 수가 없었는데 중국은 제도가 없었어요. 아무나 그냥 P2P 플랫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엄청 유행이 됐어요. 중국에서 좀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인구 규모가 제한되면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모아봤자 뭐 거기서 거기인데 중국은 생각해봐요. 중국은 제가 항상 중국의 그 인구 규모를 느끼게 하려고 이 예를 많이 듭니다. 중국은 그 하나 예를 들면 정신병 환자가 우리가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하네요. 우울증 2억 7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보면 누가 기업이 창업해서 되게 요상한 걸 창업해서 누구도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팔면 2억 7천만 명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억 7천만 명,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이게 되게 요상한 건데 이게 된다. 이래서 그 2억 7천만 명이 보고 될 것 같아. 얘네들은. 그러면 1원 시내도 1위안 시내도 2억 7천만 위안입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요즘에는 거의 200이 되고 환율이 이 원화 환율이 지금 너무 떨어져. 제가 엄청난 지금 손실 보는데 원화 환율이 지금 환율에서는 위안화 대비 200이거든요. 그러면 2억 7천이면 200이면 거의 500억 돈입니다. 그럼 500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하던 업체는 사기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지금 2억 7천 되게 적게 나온 건데 몇 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게 원래는 열심히 플랫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플랫폼 몇 천억 드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들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 정부가 다 스톱을 시켰어요. 너무 많이 튀니까. 몇 천억씩 들고. 그래서 개인들만 손을 보고 크라우드 펀딩을 아예 2015년 이후로 정리 정돈하던 게 지금까지 실질 라이센스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인데 결국은 신용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전통금융에서는 중개기관들이 신용 역할을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한 번 오면 은행이 파산하거나, 그거 아세요? 미국 그 대단한 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에 대형 은행들이 다 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 이런 중개기관, 증권사, 보험이 그 고객이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는 거죠. 독점하고 있고, 고객들은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종속되는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뭐라 하면 뭐 이런 게 되죠. 그런데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적어도 뭘 우리한테 알려줬냐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이미 증명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학으로 0과 1로 된 수학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의 의미가. 그래서 0과 1로 조합된 걸 가지고 중개기관이 없이 절대적 신용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를 비트코인이 실제 케이스로 보여준 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신용은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얻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제도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게 해요. 중국 사람 14억의 중국을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하게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달러는 기축통화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생각해야지? 달러가 얼마나 말이 안 되게 행동해요. 쟤네 필요할 때는 돈을 막 지금 쫙 풀고, 쟤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풀었던 돈을 금리를 지금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쫙 걷어가니까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엄청. 대표적인 게 저기 두 개 나라,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그 터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완전히 지금 국가부도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럼 사람이 한 번 당할 때는 그렇거니 한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가 계속 한국도 그 속에 당한 거고요. 계속 당할 때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일 치명적인 게 달러가 뭐냐면 그 스위프트 정상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저게 되게 실수하는 건데 스위프트를 정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란에 대해서 스위프트 수출하고, 이번에 러시아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자산 동결하잖아요. 이게 쓸 때는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이러면 그 달러에 대한 신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이 생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랜 B로 갖고 있자. 그래서 달러를 절대적으로 이제는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하게 하잖아요. 제 보기에는 제가 감히 장담할 때, 저처럼 월급 받고 돈을 그냥 많지 않으면 얼마 없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만인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같으면 뭘 갖고 있겠어요? 달러를 갖고 있겠어요? 다 비트코인 갖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제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자문하고 레크처를 했어요. 그 사람 돈이 한 몇십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를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일정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했어. 왜냐면 비트코인 가장 큰 장점이 국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 갔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환율 문제가 아니로 외환이 안 걸리잖아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응기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전 세계 지금 유엔에 등록된 200몇 개 국가 가운데서 어느 하나 국가만 비트코인으로 실생활 결제를 가능하게 하면 그거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왜냐면 뭐든 또 오히려 그 나라가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이 다 그 나라로 가는 거지. 실제 제가 이게 공개 장소니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크로스보더로 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스톱시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왜? 중국의 부자가 되게 많은데 다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돈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외환 딱 막아놨잖아요. 중국은 외환을 못 뺍니다. 중국은 돈이 나오려면 다 외환관리국에서 동의를 받아야 나와요. 들어갈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외환 관리가 엄청 셉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지금 다 한국도 지금 이 환율 문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외환 관리가 엄청 세요. 그래서 불편해요, 사실은 한국도. 그래서 근데 이 비트코인은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생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실제 전 세계에서 한번 돌려받고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이미 기록이 됐고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2천만 대잖아요. 제가 저한테 선물 줄 때만 해도 몇십만 몇백만 이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2천만 갈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막 6천 갖다 지금 2천들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은 무너진다 어쩌네 저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 뭐냐면 금융이란 게 신용입니다. 제가 여기 제가 갖고 왔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치란 뭐냐? 이게 경제학자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 막스 자본론에 보면 가치란 노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의 가치 개념으로 전개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뭐지? 왜냐면 막스가 말한 가치는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막스의 논리를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진짜 가치는 뭐야? 본질 가치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재고를 할 때 들이는 그 시간과 그 원가가 기본 바탕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더리움도 지금 뭐지해서 이제는 POS로 가서 지분 증명으로 가면 이제는 재고도 필요 없으면 그거는 그냥 그 코인은 가치가 없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 아니 어떤 그 섬나라 있잖아요. 돌이 화폐 결제 역할 하잖아. 돌. 그 나라 이름 뭐죠? 있었잖아요. 돌이 결제 역할 저 섬나라 저기. 근데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게 돌이 거기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막스의 자본론이 노동이 가치면 돌은 노동이라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치가 100만 원이냐 이거죠. 말에 안 맞죠. 한계가 있죠. 그 개념으로는 사실 그 막스의 자본론으로 세상을 엄청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그림. Every day the first 이게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게 자기 옷을 또 그리고 한 대다 막 묶고 이게 무슨 이 NFT가 왜 이게 돈이 6,930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입니까? 훨씬 더. 이 사람 이게 정신이 이상하다고 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누군가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막스의 자본론으로 놓고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가치는 공유된 믿음이다. 우리 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돌멩이가 이게 100만 원인데 다 동의해요. 이게 100만 원. 그러면 그게 100만 원 가치예요. 그게 지금 NFT 세상에서 엄청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제가 뒤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갈 건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미국이 잘하는 주도 산업이 뭐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집약형 산업이라고 해요. 조금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지금 금융 신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데요.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지식집약형이에요. 지식집약형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IP 경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IP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허나 상표, 브랜드만 생각해서 좀 좁은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개념이니까 지식집약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한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로 예를 들게요. 구글 플랫폼은 엄청난 이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대단한 천재 같은 애들 들어가서 개발을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끝. 이제는 이거는 공급은 필요로 하면 공급은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 생산하면 하나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 노동집약형 산업 대부분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생산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하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집약형 이런 산업들은 그냥 공급이 무한대로 되는 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 소비가 많이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어천일 그 그림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수요를 하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IP 경제, 지금의 경제와 옛날 전통에 다른 게 이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가치가 소비가 가치를 결정하는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무슨 쪽이냐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 번 쓴 다음에 무한대로 공급하면서 계속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계화가 도움이 돼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인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떼어나겠다 이러면 미국의 그 머리 집약형, 지식 집약형 산업들은 제일 안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얘네는 무한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 지구가 80억 인구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얘네는. 왜냐면 그래서 가치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조 5천억, 국가 GDP라도 8위 GDP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전 세계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중국하고 헤어진다, 안 쓴다 하면 얘네 자체가 가치가 확 줄어들어요. 무한대 공급이 가능한데 소비 안 한다? 뭐 할 곳이 없다 이러면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런 정신 집약형 새로운 산업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대 공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많이 들수록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핵심은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이제는 수학으로 해결하는 세상이 왔다. 알고리즘으로. 근데 알고리즘 구현은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는 기득권입니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오픈해서 말하면 비트코인을 왜 못 쓰게 해요?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쓰겠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비트코인 쓰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못 쓰게 하죠? 그게 뭐 사람을 해쳤습니까? 누굴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건 오히려 이런 중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신용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로 가지고 장난을 못 치고 사실은 내가 그 외환 제도 적용도 안 받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나의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 굉장히 나의 행복 효용 함수가 올라가는데 왜 못하게 하죠? 그거는 정치적 논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 국가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고 많은 이 상부 구조의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실제 말하면 중개기관이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필요합니다. 상당 부분은 중개 세상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자가 없으면 힘들어해요. 그 아시죠? 디파이 해가지고 혹시 소설 본 사람들은 어디다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어디 전화 되는데도 왜냐면 누가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앉아서 신용을 다 해결해서 우리끼리 돌아갈 체제였는데 안에서 가버넌스가 지배구조 맞는데 어디 찾아갈 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실제는 효율도 더 높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다 필요해요. 중심이 있으면 효율성도 높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편리해요. 근데 중심이 없는 세상도 필요합니다. 왜? 중심이 없는 세상에 돌아가야 중심이 있는 세상을 견제를 해.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 기술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어차피 못하게 하니까 머리 아프고 정치 이슈 들어가고 머리 아픈데 한 개 기업을 놓고 말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현실 생활에 들여다볼 때 우리 기업 내에서 중개기관으로 했던 것들을 다 수학으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상당 부분 우리가 사람을 안 쓸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을 저도 지금 투자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제일 뭘 느꼈냐면 사람을 한 명 고용해 쓰는 게 정말 큰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힘들어.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제가 영화 하나 추천드리는데 아메리칸 팩토리를 꼭 보세요. 미국 오바마가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 공장. 거기서 중국의 유리 재벌
포도왕이 오하이오에서 유리 공장만 처음에 미국 노동자들 썼는데 계속 적자. 그러다가 후에 AI로 다 대체해버립니다. 로봇으로. 바로 흑자.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오히려 기계, 수학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너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창업하거나 뭐 한다 이러면 다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해라는 말씀을 지금 들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을. 자, 그래서 메타버스 첫 번째 결론 맺을게요. 메타버스 생태계는 이제 그런 차원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용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이에요. 메타버스는 B2C, 우리 일반인들 들어와서 놀게 하는 플랫폼, 로블록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가 제일 먼저 성공했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다는 메타버스 하면 다 이쪽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 지금 여의도의 금융에 있는 쪽 사람들이 저 메타버스 투자하는 보면은 K-팝을 가지고 메타버스 어떻게 구현할지를 지금 엄청 창업 많이 합니다. 이쪽으로 그 VC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소비자 중심의 메타버스 B2C 개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2B를 더 관심 있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한 것처럼 과거에 다 손으로 했고 사람으로 했고 했던 이런 부분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면 훨씬 편하게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얘가 교육이 있잖아. 하나만, 두 개만 예를 들게요. 교육.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대를 다니잖아요. 의대. 의대 다니면 그 사람을 실제 사람을 눕혀놓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심장 수술을 사람 놓고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형수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분들 마지막에 그런 놓고 교육도 하는데 대부분이 가짜 사람을 놓고 해보게 해요. 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 근데 그게 그래봤자 가짜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메타버스에서 수술하는 걸 구현을 하면은 현실하고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교육생들을 교육할 때 리얼하게 거기서 교육시키고 실제 해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과학들은 메타버스로 구현하면 정말 좋습니다. 소방, 엔지니어, 의대 이런 이 실험적인 과학들은 메타버스로 교육.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성공할 겁니다. 특히 공대 쪽. 그리고 산업 메타버스 제일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제일 잘하잖아요. 얘네는 옴니버스란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서 설계하는 거죠.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같은 동네,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아닌데 같은 회사에 있는 것처럼 같이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데 이게 탄소 배출권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지금 플랫폼을 오늘도 오전에 그 미팅을 하는데 플랫폼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플랫폼으로 구현하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이게 탄소 배출 개념 특징이 전 세계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탄소 배출권 물건 결제되게 하려면 그게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있는데 외환 관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피하게 하려다 보니까 NFT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NFT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도 계속 지금 그걸 어떻게 이쪽으로 구현할지 지금도 매일 고민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설계 같은 것도 현대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 설계도 한국 AI 엔지니어들이 되게 적어요. 한국에 AI 엔지니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로 그 자동차 설계 한다고 하면은 독일의 엔지니어를 바로 현대에서 요즘에 사람을 쓰잖아요. 우리 회사도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뭐 다 있습니다. 한국에 안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실제 다 메타버스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공동한 설계에 대해서 거기서 실제 같이 일하는 것처럼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니 없니 퀘스천 탈 이유도 없어요. 왜? 확실하게 생산 효율성을 올리니까. 그래서 단지 누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걸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자본 투입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고, 근데 여기 벤처 투자자들이 주로 요즘에 VC 투자들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매튜 볼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메타버스가 되려면 갖춰야 될 7가지 조건. 지속성. 이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막 끌어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줌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막 이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D 세상에 4G에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가. 이게 한국은 워낙 인프라가 좋아서 상관없는데 제가 베트남하고 회의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거기 좀 있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톱이래. 이런 이상한 표정 짓고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4G에서 사실 메타버스,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구현이 쉽지는 않아요. 일시정지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동시성, 만족, 무제한. 이게 중요한. 아무나, 근데 제가 빅데이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플랫폼이 몇십억이 들어온 경험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노래 경연, 트로트 경연에 한번 지난번에 그 임영웅인가 그 마지막 날에 그게 플랫폼이 너무 많은 사람 동시 접속하니까 그게 생방송이 라이브에서 사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사람 동시에 투표를 하니까 그 플랫폼이 맛이 확 스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빅데이터를 해본 경험이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5번 초월성, 다양한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메타버스가 뭐 사람들이 한다는 사람 다 자기 플랫폼을 해. 두 플랫폼 간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죽어요. 구글처럼 돼야 됩니다, 결국은. 구글처럼.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그래서 메타버스 간에 순간이동 교류가 가능해야 되고요. 콘텐츠가 이건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페토 여러 번 하시죠? 들어가 보셨어요? 막 뛰다니다가 끝이에요. 별로 뭐 기타 조금 치는 처럼 하고, 뭐 앉아서 막 지속분, 별로 내용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 우리가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제페토에 가서 너희들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제페토 가서 한 5천만 명 되니까 네가 거기서 네 콘텐츠가 만약에 그중에 한 3천만 명만 좋아해줘도 너는 끝난다. 예를 들면 거기서 옷을 설계한 거, 옷을 예쁘게 설계했는데 그거 1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3천만 명이 사면 얼마입니까? 10만 명이. 그럼 3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걸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4번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뒤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서 오늘 내용이 중점이기도 하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판매하고 소유하고 투자가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기서 들어와서 어떤 콘텐츠를 사는데 그걸 또 바로 팔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투자 상품이 되게 설계도 돼야 되고요. 이런 게 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3가지 구형이 가능한데 첫째,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진 찍는 거 전문 분야인데 지금 핸드폰이면서 아무나 뚝뚝뚝뚝 찍잖아요. 유튜브도 지금 아무나 그냥 촬영해서 올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아무나 거기서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게 돼요. 쉬워야 돼요. 70세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와서 만들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도 쉬워야 된다. 아무나 들어와야 된다. 내가 생각한 걸 바로 구현하게 이게 제일 쉬워야 된다. 창작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욕망을 메타버스에서 마음대로 구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예를 들면 엄청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요. 내 메타버스에 딱 들어왔을 때 나의 어떤 만족이 실현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 거기서 만드는 디지털 자산을 사는 것도 편리하지만 산 다음에 팔 수도 편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활용 이런 것들이 편하게 시장이 잘 돼 있어요. 시장.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게 1, 2번 다 지금 로블록스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저는 결제, 금융내가 페이먼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현금, 신용카드, 모든 결제 카드로 다 결제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게 안 되면 성공 못 합니다. 요즘에 코인 엄청 코인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쪽에 하면은 우리 무슨 코인을 만들어서 이 코인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NFT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이 NFT 개념을 제가 TV를 요즘에 그 187번을 누르면 연합 인포맥스에서 연합뉴스 경제 TV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4차 산업만 합니다. 거기서 메타버스를 정말 많이 다루고 NFT 블록체인을 정말 많이 다뤄요. 187번 하루 종일 그거 하거든요. 저도 그 안유화 쇼를 거기서 런칭했어요. 그래서 미래 산업을 계속 이렇게 다루는데 거기서 제가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블록체인 얘기하고 NFT 얘기하는데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NFT라는 거는 자체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함수를 토큰 ID로 그걸 규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NF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게 저의 NFT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걸 저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명령으로 줍니다. From to token ID. 이래서 이렇게 transfer from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 건데 너한테 요 NFT를 보내준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요 한 줄입니다. 근데 만약에 ERC20, 그 이더리움은 이게 없어요. 토큰 아이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펀저브 토큰이라고 해요. NFT가 아니라 그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from to만 있는 거예요. 근데 NFT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에 토큰 아이디는 이 토큰 아이디는 이런 걸 갖다가 자세하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가 가치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NFT를 뭐 고급 기술로 보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NFT 갖다 무슨 구미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NFT가 가치가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거예요. 특허 같은 거 IP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나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게 제일 좋아요. NFT로 구현하기. 그래서 부동산도 되게 좋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그 샌드박스 내에서 지금 허용받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기가 그 자체가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NFT에서 가치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유동화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NFT로 구현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확 커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특히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가 기본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 SS라고 표현해요. 그 가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NFT는 어떤 역할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탄소배출권 이쪽에 관심 갖고 부동산도 사실 돈 아이템이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러면 바로 가슴에 닿습니다. 제 말이 뭔지. 여러분 서점에 가 책 사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다 봤어. 근데 그 책을 다 봐가지고 내 중고 서점에 가 또 팔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요즘에 안유화 독서 모임 하는데 원래 그 책값은 11,000원짜리인데 제가 골라주는 책이 막 25,000, 중고에서 25,000원씩 팔아요. 왜냐면 그게 절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그 뒤에 가격은 11,000원인데 지금 그거 중고에 가서 사려면 25,000원 주고 사야 돼요. 이런 책인데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실제 그 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아서 가치가 또 창출된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여러분 전자책을 사봐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그 웹툰을 보시죠. 웹툰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웹 결제, 대여할 수 있고 소장용은 돈 주고 그걸 소장으로 내가 사잖아요. 파일 다운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보거든요. 그걸 내가
내가 돈 주고 산 거, 내가 소장한 거 이렇게 줬는데 그 친구는 못 봐요. 근데 이게 실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책이면, 내 지금 책 샀잖아요.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주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네이버에서 어떤 웹툰을 보면은 내 분명히 돈 주고 소장용으로 샀는데 그걸 내 친구 주면 내 친구는 못 보내고. 원래 이게 왜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소유권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면 그게 원래 소유권이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샀잖아요. 책이 내 데가 딱 있잖아요. 소유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는 거예요, 중고에다. 근데 인터넷상에는 문제가 뭐죠? 인터넷은 소유권이 증명. 네 거라는 건 네 증명. 내가 그림 그려서 인터넷 올렸는데 다른 사람 다 써도 할 말이 없어. 그 분명히 내가 그린 건데 왜? 내 거라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NFT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블록에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란 걸 딱 수정 불가능하게 적는 게 NFT입니다. 그래서 권리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디지털 증명 파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또 의미가 있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K-pop, BTS. 요즘에 BTS NFT 하면 그냥 하늘을 나는 가격이에요. 이런 디지털 기념품의 개념의 NFT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스타의 가치성이에요. 그냥 NFT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BTS NFT가 지금 1억 달러에 팔려서 예를 들면 근데 BTS 누군가가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질타를 받아서 그냥 끝났어 이제 가수 생활. 그러면 그 NFT는 가격이 뭐죠? 0. 그래서 이거는 스타의 가치성이 그 NFT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NFT는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자체가 디지털 파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겁니다. 메타버스의 존재의 가치가 이거하고 또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죠? 유튜브. 지금 여러분 혹시 3%라든가 여기 많이 보시죠? 근데 3%가 지금 보니까 200만 명이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대단하죠? 3%가 지금 막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유튜브가 망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서 불가능하지만 몰라요, 사람. 앨런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앨런이 파산할 줄.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유튜브가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럼 3%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래 3% 가치를 막 7천억이라 이러니까 나 제정신인가 지금 그러고 보는데 실제는 3% 아무리 200만, 1000만 명이라도 의미가 크지 않는 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죠? 유튜브를 위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플레이 레버라고 표현해요. 노동자.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그래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3%가 창조한 가치가 얼마나 큰데 유튜브가 없어지면 가치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러블록스나 포즈나이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주목하냐면 이게 메타버스 개념인데 공헌한 자가 가치가 창출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 공헌한 자가 거기서 내가 가치가 창출이 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트위터 같은 일방적이라는 거죠. 얘네만 돈 벌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아닌데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로블록스에서 그 NFT와 포즈나이트 NFT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창작자가 진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 그걸 만든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도 그 플랫폼이 그 콘텐츠 가지고 계속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걸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백은 이쪽입니다. 만약에 제페토가 원화로만 하게 하면 누가 제페토와 놀아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코인은 어느 나라는 외환이 걸린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가 이걸 지켜라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단속해줄 건 그래서 NFT로 하겠다라는. 자, 그래서 시간 자꾸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왜 맨날 시간이 모자란지 모르겠지만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뒤에 거 해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혹시 유튜브 봤을 텐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여기 이 에브레 로저스라는 이 핵심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Diffusion of Innovation에서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게 너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자기 스스로.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이게 이노베이터, 핵심 수용 제일 먼저 어댑터는 누구냐? 2.5%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게 나면 항상 제일 먼저 그 개념을 먼저 막 해보는 사람. 항상 인간이 2.5%. 근데 두 번째, 그래도 일찍이 움직이는 자, early adopter. 이 사람들은 13.5%. 근데 세계는 누가 변화시켜 왔냐? 세계는 2.5%가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겁니다. 긍정론자들이. 그리고 돈은 사실 이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벤처 기업 이론에서 보면은 이게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 기업이, 창업이 돼서 여기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1000개 중에 10개 살아날까 말까 해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가는 게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다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그게 왜 기술 기업들이 죽어버리냐면 거기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대중이 수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디에 착안해서 그걸 넘겨야 이게 지금 여기 전기 early majority에서 34%가 그 시장에 들어오면 어서 그 게임을 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얘네 들어간 걸 다 보고 아주 보수적으로 받는 사람도 34%. 그럼 얘네까지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근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 no way. 어쨌든 싫다. 요즘에 지금도 2G 폰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알죠? 그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하다. 이 사람 영원히 스마트 세상 못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없죠. 왜? 캐지 마케팅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세계 1% 부장은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기서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캐지 마케팅 이 정도 어려운 이렇게 막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생각해서 좋겠는 게 굳이 블록체인하고 연계시킬 필요도 없어요, 메타버스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의학대학의 교육을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까 엔지니어도 독일 엔지니어가 독일에 살면서 우리 현대인을 위해서 똑같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이게 얼마나 생산 효율성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처럼 메타버스는 필요한 거라는 거죠.